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성남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때 이곳의 종합버스 터미널은 하루에만 266대의 버스가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으로 넘어오자마자 이 터미널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어느 농촌 지역 터미널의 1년치 승차권 판매 수익은 약 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에 4만 원이 아닙니다. 1년 전체 수익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1년 동안 이용객이 고작 36명뿐인 터미널도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속버스처럼 한 국가의 이동 경제를 책임졌던 기반 시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기차보다 저렴하고 유연하며 기차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잇던 이 체계는 터미널부터 노선, 그리고 운행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각이 낱낱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 사람들에게 이동의 안전망이 되어야 할 존재가 이미 패배가 결정된 게임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절이나 휴일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서본 적이 있다면 이 붕괴가 얼마나 기이하게 다가오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 사람을 부르는 소리, 승강장 안내 방송, 그리고 간이식당 선반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수 한 그릇. 이 모든 것은 숨가쁘게 달려온 이 나라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비어있는 정적이 아니라 존재의 기능을 잃어버린 장소가 내뿜는 절대적인 고요입니다. 터미널 하나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한 채가 문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지역이 국가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 손님이 줄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배후에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작동하는 거대한 체계가 있습니다. 찬란했던 시작점은 터미널이 아니라 428km의 아스팔트 길 위에 있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비포장도로 위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밤을 꼬박 새워 15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열리자 그 시간은 5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부산이 서울에서 조금 멀 뿐인 곳이 되었다며 일일 생활권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의 주인공은 바로 고속버스였습니다. 50년 전 고속버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한진, 동양, 금호, 중앙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국가는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같은 선진 모델을 도입하며 산업을 밀어주었습니다. 강남구 반포동에 세워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피라미드처럼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단순한 승하차장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서울의 관문이자 꿈의 입구였습니다. 오늘날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소유한 호남선과 경부선 터미널은 교통과 상업이 결합한 제국의 전형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눈부실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 시장은 열린 경쟁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허가받은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터였으며 수십 년간 지속된 독점적 동맹이었습니다. 11개의 주요 회원사로 결성된 버스연합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성벽을 뚫고 들어올 외부 경쟁자가 없으니 수익은 안정적이었고 운영 방식은 관성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안정 속에서 혁신은 더뎌졌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 이 낡은 체계는 둔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혈관 속에서는 치명적인 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몸과 같았습니다. 그 성벽 밖에서 자라난 거대한 괴물은 바로 고속철도였습니다. KTX와 SRT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가질 수 없는 무기, 즉 가격 전쟁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구조적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요금 체계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는 2시간 반이 걸리고 고속버스로는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요금 차이는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할인이 적용된 KTX가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서울과 부산 구간 KTX 일반석은 59,800원인데 같은 구간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51,600원입니다. 차액은 8,200원으로 커피 2잔 값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계산은 간단합니다. 고작 그 정도 돈을 아끼려고 2배 가까운 시간을 길 위에서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당연히 기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차는 요금을 억제할 수 있고 버스는 그럴 수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시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내부 체계의 진실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적자가 나고 누적 부채가 20조 원을 넘어서며 매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민간 기업처럼 파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공공요금, 특히 철도요금을 억제하는 것은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이고 민심을 얻는 수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 기차표 가격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사회관리 방정식의 변수입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100% 민간 기업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타이어 가격이 뛰고 최저임금이 상승해 운영비가 치솟아도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할 여력이 없습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막혀 죽고 요금을 올리면 손님을 잃어 죽습니다. 양날의 가위 사이에 끼어버린 꼴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철도 요금이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철도 요금은 2021년 평균 2.93% 인상된 이후 14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전기요금 등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요금은 14년째 동결이라며 KTX 요금을 17% 인상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요금 인상 우려와 민생 부담을 이유로 현재로서 인상 검토는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버스 업계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파산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고속버스 산업이 생존하려면 철도 요금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정상화가 곧 민감한 물가 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버스는 핵심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나 고급화 전략으로 생존을 꾀할수록 오히려 가격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고급 서비스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 비싸져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질수록 KTX 요금에 육박하게 되고 결국 시간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형성된 순간부터 체계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피를 흘리며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모든 상태를 반전시킨 역사적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였으며 그 이후의 시기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여기 차가운 수치가 있습니다. 작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그리고 터미널의 승차권 판매 수익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작년 총수익은 9,875억 원으로 2019년의 1조 3,896억 원과 비교하면 71%에 불과합니다. 2021년 5,941억 원까지 추락했다가 회복 중이라지만 작년 이용객 수는 2019년에 58%밖에 안 됩니다. 고속버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작년 총수익은 4,354억 원으로 2019년에 5,851억 원 대비 74% 수준입니다. 이용객 수는 2019년에 69%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사람들의 이동 습관을 꺾어 놓았고 그 습관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시내버스는 승차권 판매 수익이 2019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의 필수적인 일상 이동은 재개했지만 예전처럼 시외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습관은 버렸다는 뜻입니다. 시외 이동 수요가 터미널을 먹여 살리던 핵심이었기에 터미널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 터미널의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작년 터미널들의 승차권 판매 수익은 1,222억 원으로 2019년 1,754억 원보다 30.3% 감소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33개의 터미널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상봉터미널 매표소에 붙은 2023년 11월 30일 마지막 영업 안내문은 한때 너무나 당연했던 체계의 사망 진단서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코로나 이후 숨겨져 있던 인력의 부패가 드러난 것입니다. 차는 있지만 운전할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부족해지자 시스템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버스 기사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 중반입니다. 2026년 현재 업계에서 60살은 청년 취급을 받습니다. 20대와 30대 기사는 천연기념물만큼 희귀하다는 비유가 나오고 전체 기사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직업을 찾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는 다른 업종 평균보다 한 달에 평균 50시간 이상을 더 일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니 급하게 밥을 먹고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속 교대 근무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임금은 지역에 따라 기괴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덕분에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어 연봉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나 시외버스는 처참합니다. 서울 기사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 수준인 200에서 3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방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수도권으로 옮기기만 해도 연봉이 2배로 뛰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지방 기사들이 서울로 떠납니다. 기사가 부족해진 지방은 노선을 줄이고 결국 폐선에 이릅니다. 코로나는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승객이 줄고 임금이 체납되자 많은 기사가 일을 그만두고 배달이나 택배 업계로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달 일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사가 부족해 노선을 줄이고 배차 간격이 벌어지니 이용객은 불편해서 떠나고 수익은 더 감소하여 임금을 개선하지 못하는 무한정지 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추락입니다. 이 소용돌이가 지속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무너지면 그 아래에 깔려있던 더 깊은 사회적 원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쇠퇴를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3가지의 사회적 층위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가격으로 드러나는 공공서비스와 시장 사이의 정책적 편향입니다. 철도는 국가 기반 시설로 관리되며 요금이 억제되고 적자는 공적 체계 안에서 흡수됩니다. 반면 고속버스는 민간의 영역에 던져져 스스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수단 모두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지만 한쪽은 세금이라는 방패를 가졌고 한쪽은 맨몸입니다. 이것은 경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의 법칙입니다. 가격 경쟁력마저 잃고 시간 싸움에서도 뒤처지자 버스의 좌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어갔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코로나 이후 이동 수요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시내버스는 회복되지만 시외버스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생활 리듬이 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의례적으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관성적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던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반 시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유연함의 상징이었던 고속버스는 터미널과 고정 노선, 그리고 노령화된 인력이라는 틀에 갇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층위는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이용객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운영 인력 자체도 유출되었습니다. 버스 기사의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조차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은 서비스를 잃고 연결이 끊기며 더욱 사람을 붙잡기 힘든 곳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소용돌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인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이동권이라는 권리의 물리적 매듭입니다. 이 매듭이 풀리는 순간 그 결과는 경영의 문제를 넘어 복지에,
어두운 단면이 됩니다. 2023년 성남으로 다시 가봅시다. 하루 266대가 오가던 터미널이 닫히자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고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길거리 임시 승강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70대 노부부는 화장실이나 정수기조차 없는 거리에서 방황하다 인근 페인트 가게 안을 서성거렸고 낯선 무인 발권기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시설이 줄어든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체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국적으로 터미널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40년 역사의 상봉 터미널이 헐렸고 화정, 경상북도의 의성과 청송, 남원, 익산 등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5년 전보다 30개 이상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좀비 터미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버스는 다니지 않는 사실상의 폐허입니다. 1년에 수천억 원을 버는 인천공항 터미널과 1년 수익이 4만 원인 농촌 터미널의 대비. 이것은 빈부격차를 넘어 한 장소가 존재할 권리의 격차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에게는 KTX도 있고 SRT도 있으며 자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 없고 돈도 부족한 농촌 어르신들에게 고속버스의 붕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청송에 사는 한 70대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달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역 터미널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한숨 자면 서울이었지만 이제는 택시를 타고 큰 도시역으로 나가 기차를 타야 합니다. 왕복 택시비만 2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를 교통비 상승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노인에게 그것은 식비이자 약값이며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피로입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이제 고향에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으니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담담한 고백입니다. 고속버스를 탈 수요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곳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고 버스는 영영 달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버스는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운반합니다. 갈 이유가 없다는 말은 한 지역이 텅 비어가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 쇠퇴의 극단적인 결과는 고립화입니다. 노선이 잘리고 배차가 줄고 터미널이 닫힐 때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한 겹 더 격리됩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기회의 지도 위에서 조용히 지워질 뿐입니다. 수천억 원의 매출 지표에는 잡히지 않는 이들은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체계가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명확해지면 사회는 재구조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그 과정은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쪽은 철도와 대도시로 결집하고 한쪽은 파편화된 해결책에 의존하거나 방치됩니다. 선택받은 쪽인 철도는 사상 최대의 승객 수를 기록하며 속도와 안정성을 누립니다. 반면 밀려난 쪽인 고속버스는 생존을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이는 다시 승객을 기차로 내모는 자충수가 됩니다. 업계는 시외버스 요금을 24.2%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요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기습적인 인상은 고객의 저항을 부르고 KTX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할 위험을 안겨줍니다. 대형 버스 회사들의 쇠락도 뚜렷합니다. 상위 11개 기업의 총수익은 2019년 5,850억 원에서 작년 4,4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용객 수는 3,240만 명에서 2,1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쪼그라드는 수축의 과정입니다. 터미널의 개념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처럼 여러 터미널을 하나로 합쳐 문화복합 공간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도 있지만 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농촌에서는 대형 버스 대신 승용차를 이용해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합리적일지 모르나 이는 결국 지자체의 예산, 즉 세금에 기댄 모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고속버스는 비행기처럼 비싸지도 않고 기차처럼 빠르지도 않지만 충분히 저렴하고 어디든 가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허리였습니다.
이제 그 허리가 고속철도라는 상단과 복지형 서비스라는 하단 사이에서 압착되고 있습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중산층과 외곽 지역 거주자들은 선택지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는 어디일까요? 한 가지 시나리오는 고속버스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철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만을 잇는 틈새 서비스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틈새 서비스가 되면 과거와 같은 대규모 터미널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국가가 고속버스를 공공 서비스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해 세금을 투입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버스가 사라진 곳에 주민 불편이 막대하다는 업계의 경고는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사회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정치적 압력으로 기차 요금은 계속 동결되고 버스는 각자 도생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쇠퇴는 운송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멸을 가속할 것입니다. 연결이 끊긴 지역은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청년들은 더 빠른 속도로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2026년 고속버스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기적을 일궈냈던 그 영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공공서비스라는 새로운 정의로 재탄생할지, 혹은 선택받지 못한 이들만이 이용하는 낡은 네트워크로 남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을 보려면 터미널 식당의 우동 한 그릇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이 구조를 보십시오. 세금의 보호를 받는 공공의 적수와 경쟁해야 하는 민간 산업, 코로나가 바꾼 이동의 습관, 수도권으로 쏠리는 노동시장, 그리고 이동권을 지리적 특권으로 바꾸어버리는 터미널의 폐쇄들, 이 조각들이 모여 교통체계의 경화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서서히 막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고속버스의 쇠퇴는 단순히 낡은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시민의 이동권을 어떻게 계급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입니다. 중심지에 사는 이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지만 변두리에 남겨진 이들의 선택지는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갈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고속버스를 타본 게 언제인가요? 만약 내일 여러분의 집 근처 터미널이 성남처럼 문을 닫는다면 병원에 가기 위해, 일터에 가기 위해, 혹은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속버스를 공공서비스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장의 논리에 맡겨 일부 지역의 소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반 시설이 사라진 뒤 누가 진정으로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